태풍 마이삭 이후 나흘 만에 하이선이 또다시 동해안 일대를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시간당 70mm의 폭우로 아파트 축대가 무너지거나 상가와 도로가 물에 잠겼고 7만여 가구가 정전으로 불편을 겪었습니다. 인명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2명이 실종됐고 부산과 경남 사천에서 2명이 사망했습니다. 당국은 태풍이 사망 원인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뜨거워진 해수면 온도와 기압 배치를 타고 만들어진 태풍의 길을 따라서 강력한 가을 태풍이 한반도에 잇따라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10호 태풍 하이선에 이어 11호, 12호 태풍도 관심을 받고 있지만 기상청은 아직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내일 오전 7시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부 병원 전공의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는 등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대생들도 의사 국가고시 응시와 학교 복귀를 놓고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정부는 부재는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랑제일교회 목사인 전광훈 씨의 보석이 취소됐습니다. 지난 4월에 풀려나고 140일 만에 다시 수감된 전 씨는 대통령 한마디로 사람을 구속시킨다며 끝까지 근거 없는 주장을 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이 군복무 시절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야당이 연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들 근무지를 서울 용산으로 옮겨달라고 청탁을 했다고 주장하는 부대 관계자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추 장관 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서울 홍대의 주말 초저녁입니다.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일주일 그리고 앞으로 더 일주일을 버텨야 하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우리나라를 빠져나갔습니다. 앞선 8호 태풍 바비는 서해를 따라 또 나흘 전에 마이삭은 영남을 관통했습니다. 하이선은 마이삭과 비슷한 경로였습니다. 당초 동해안을 바짝 붙어서 올라온다고 예보됐지만 결국 울산에 상륙했고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몰고 왔습니다. 피해도 컸습니다. 현재까지 2명이 실종됐고 사망자 2명 역시 이번 태풍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저기에서 정전과 산사태도 잇따랐습니다. 먼저 이수진 기자가 피해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높은 파도가 부두를 집어삼킵니다. 파도가 지난 자리엔 바위가 밀려오고 아스팔트가 찢겼습니다. 초강력 태풍 하이선은 우리나라 동해안을 핥히고 갔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42m, 바다의 높이는 12m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시간당 70mm가 넘게 내렸던 강원도에선 사람도 차도 잠겼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찾던 경포호도 넘쳤습니다. 상점 문의 절반이 흙탕물에 가려졌습니다. 전기도 끊어졌습니다. 울산 등 전국 7만여 가구가 어둠 속에 불안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이선과 마이삭은 제주, 부산, 동해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마이삭이 강한 바람으로 피해를 줬다면 하이선은 많은 양의 비로 곳곳이 침수되고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나흘 사이 다녀간 마이삭과 하이선은 농가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고 떠났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또 트랙터를 몰고 다리를 건너다 불어나는 물에 휩쓸린 사람들도 나왔습니다. 실종된 2명은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2명이 나왔는데 이번 태풍과 관련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요한 기자입니다. 태풍 하이선이 지나간 지 4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물살이 세찹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40대 남성이 이곳 배수로에 빠진 뒤 실종됐습니다. 태풍 하이선이 근접했던 오늘 낮만 하더라도 이곳은 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위쪽에서 작업을 마치고 내려오던 실종자는 이 근처에서 발을 헛디딘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종자는 인근 석회석 채굴업체 직원으로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다 참변을 당했습니다. 소방당국이 수색에 나섰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유속이 빠르고 수위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유관상으로를 계속 수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종 사고는 경북 울진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18분쯤 울진군 매화면 세월교에서 60대 남성이 트랙터를 타고 다리를 건너다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 하천은 급격히 불어난 상태였습니다.
부산 해운대 바다에서는 50대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소방당국이 시신이 떠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20분 만에 구조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경남 사천에서도 차량이 바다에 추락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해경은 이번 태풍으로 인한 건지 구체적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피해가 큰 지역은 추석 전에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피해 조사를 신속히 마치라고 지시했습니다. JTBC 유요한입니다. 네, 태풍은 지나갔지만 침수된 도로나 교량은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건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태풍 하이선은 오후 3시에 우리나라를 지나서 강원도 인근 동해바다를 빠져나갔습니다. 현재는 북한의 청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남한에서는 태풍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강원도 고성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하혜빈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하 기자, 지금 하 기자가 있는 곳이 오늘 태풍 피해가 발생한 곳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먼저 오늘 낮에 촬영한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오늘 오전 마을로 이어지는 다리 입구 쪽 도로가 무너져 내린 사고 현장입니다. 많은 비가 아침에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지난주에 태풍 마이 사고로 도로 일부가 유실되면서 임시 복구를 해놨던 곳인데요. 결국 버티지 못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하 기자가 있는 곳도 위험한 곳 아닌가요? 네, 보시다시피 아스팔트 한가운데가 떨어져 나가면서 도로 한복판에 낭떠러지가 생겨버렸습니다. 근처가 꽤 어두워서 사고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커다란 자루에 흙을 담아서 임시로 막아놨습니다. 도로 아래쪽도 흙더미가 쓸려 내려가면서 텅 비어 있었는데요. 조금 전까지 흙을 메꾸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지금은 날이 어두워서 잠시 중단됐습니다. 내일 다시 재개될 예정입니다. 네, 하 기자도 안전에 유의하면서 취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고성과 속초 등 인근 지역에서 침수된 곳도 많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인제에서는 바람에 가로수가 넘어져서 도로를 덮쳤습니다. 속초에서는 물에 잠길 위험이 있었던 도로 20곳을 통제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 고성은 비 피해가 컸습니다. 오늘 하루 이 일대에 372mm의 비가 쏟아졌는데요. 도로뿐 아니라 논밭까지도 물에 잠겼습니다. 직접 주민의 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근데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막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오고 바람도 좀 많이 바람 많이 불었어요. 날아갈 정도. 여기가 주차장이고 지금 저쪽에가 주차장이고 여기 도로고. 근데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여기 아예. 네, 고성은 오후 3시쯤 비가 그친 상태입니다. 네, 오늘 강원도에서 산사태 소식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속초 모구제 터널 근처에서 산사태가 났습니다. 돌이 쏟아지면서 도로가 한때 막혔지만 지나는 차량이 없었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다만 오후 한때 폭우가 쏟아지면서 저수지 근처에 사는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인근 초등학교 등 대피소로 몸을 피했는데 지금은 모두 집으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네. 이번에 바닷가 상황도 좀 보죠. 해안가에 오늘 높은 파도가 쳤었는데 지금은 그러면 좀 잠잠해졌습니까? 네, 제가 오늘 오후에 고성군 해수욕장 몇 군데를 둘러봤습니다. 파도가 굉장히 높게 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위험한 상황 때문에 사람들은 출입할 수 없도록 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기상청은 고성 인근 지역에 오늘 밤까지 4에서 6m에 달하는 파도가 칠 걸로 예상했는데요. 날이 바뀌고 태풍이 지나가면서 점차 파도도 잠잠해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네, 고성에서 하혜빈 기자였습니다. 매서운 태풍은 강릉도 가로질렀습니다. 나흘 전 마이삭대 잠겼던 강릉의 식당가에 오늘도 흙탕물이 들이닥쳤습니다. 강릉 경포에 조승현 기자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조 기자, 지금 있는 곳이 지난번 태풍 때도 물이 찼던 바로 그곳이죠? 그렇습니다. 이곳은 강릉 경포 해변 입구에 있는 진안상가입니다. 자, 바로 옆에는 경포 호수가 있고요. 이 지대가 낮아서 오늘도 피해가 컸던 곳입니다. 경포 호수 물이 파도처럼 넘쳐서 이 상가 앞은 또 하나의 호수가 됐습니다. 대형 양수기가 여러 대 동원됐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곳은 나흘 전 태풍 마이삭 때도 침수됐었는데요. 그때 당시 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횟집 입구가 물에 잠겨서 가재도구와 쓰레기가 둥둥 떠다닙니다. 가게 안에도 무릎 높이만큼 물이 차서 손님들이 앉는 상 3개를 쌓아놨는데 맨 아래 1개가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흙탕물 위에는 떠다니는 집기류와 쓰레기가 잔뜩입니다. 네, 그럼 조 기자, 나흘 전하고 비교해서 오늘의 피해는 좀 어떻습니까? 네, 지금은 물이 많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비바람이 한창이었던 낮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지난 태풍 마이삭 때보다 훨씬 더 피해가 컸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횟집 내부를 좀 상황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이렇게 횟집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물이 찰랑찰랑 차 있습니다. 그리고 횟감이 담겨 있는 수조인데요. 이 높이까지 물에 찼었다는 거를 이 유리에 남은 흔적을 통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게 안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주방의 모습 보이는데 역시 여전히 물바다로 변해 있는 상태입니다.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오면 지금은 이 가게 안쪽에 물이 이렇게 다 빠졌습니다. 하지만 벽지에 남은 자국을 보시면 이 높이까지 물에 잠겼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안쪽을 보시면 이번에도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상을 위로 올려 쌓아놨습니다. 지난번에는 이 가장 아래에 있는 상 한 개 높이만큼 물에 잠겼었는데요. 지금은 이 벽지에 남은 자국으로 밀어봤을 때 상 거의 2개 높이만큼 물에 잠겼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이 가게 주인분과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반복되는 피해에 망연자실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조 기자, 가게 주인을 만나봤다고 했는데요. 나흘 전에 침수됐던 곳인데 다시 또 침수가 된 거잖아요. 가게 주인은 어떤 얘기를 합니까? 뭐 사실은 나흘 전뿐만 아니라 이 항상 집중호우 때만 되면 물에 잠기는 곳이 이곳 진안상가입니다. 워낙 저지되고 또 근처에 있는 호수가 범람하기 때문이라고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 그래서 이곳 가게 주인분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계신 상인분들이 모두 다 계속 뭐 반복되는 피해라서 이제는 좀 뭐 놀랍지도 않다. 이 상가를 좀 새로 짓던지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곳이 매번 그렇게 반복되는 곳이면 좀 조치가 필요하겠군요. 예. 그런데 강릉은 유난히 침수 피해가 큰 것 같습니다. 집계가 좀 된 게 있습니까? 네, 오늘 하루 동안에만 강릉에 내린 비의 양이 230mm를 넘습니다. 오전 8시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시간당 30에서 40mm의 강한 비가 내려서 앞을 보기가 어려울 정도였는데요. 강릉시가 공식 집계한 피해만 83건입니다. 주택과 도로 침수가 대부분이었고 이 지역의 작은 하천 3곳이 넘치기도 했습니다. 이 52가구에서 주민 86명이 침수와 산사태 등을 피해서 마을회관 같은 안전한 곳으로 미리 대피했고요. 내일 새벽에 비가 완전히 그친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다시 힘겨운 복구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조승현 기자였습니다. 이번엔 두 지역보다 먼저 태풍이 휩쓸고 간 경주로 가보겠습니다. 바다인지 육지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곳곳에서 물이 넘쳤고 전기가 끊긴 곳도 있었습니다. 또 월성 원자력 발전소도 멈춰섰습니다. 윤대열 기자를 연결합니다. 윤 기자, 지금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네, 경주시 간포읍입니다. 설명을 하는 것보다 제가 나와 있는 곳 모습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 대게를 팔던 가게와 방 한 칸이 있던 곳인데요. 이렇게 뻥 하고 뚫렸습니다. 벽체도 이렇게 너덜너덜합니다. 땅을 한번 보시면 아직 온통 진흙밭입니다. 이쪽이 좀 텅 비어 있는데요. 원래 작은 집이 있던 곳입니다. 태풍이 쓸어버리면서 집이 통째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곳 해변가에 있는 집과 상가는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주민들이 피해 입지 않으려고 벽돌과 자갈로 채운 포대를 올려놨는데 소용없었습니다. 태풍 마이삭 때 피해 입은 것 사흘 동안 겨우 치워놨는데 또 이렇게 고스란히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민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바다 아침에 물 내려가 건덕물이 바다. 네, 이곳 주민들은 인근 마을 회관에서 한동안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윤 기자가 있는 곳이 바닷가 쪽의 피해 상황인데요. 하천도 범람을 했다면서요? 네, 경주시 현곡면 라소리에서 하천이 범람해서 마을이 통째로 물에 잠겼습니다. 주민 13명이 고립됐다 구조됐습니다. 바로 옆 마을에선 버스에 물이 차올라서 승객 39명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또 경주 2만 3천여 가구가 정전이 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수돗물이 끊긴 곳도 많았습니다. 네, 지난 마이삭 때는 고리원전이 정지됐었고요. 이번엔 월성원전이 멈췄는데요. 혹시 원인이 나왔습니까?
오늘 오전에 월성원전 2호기와 3호기의 터빈 발전기가 잇따라 멈췄습니다. 발전소 측은 태풍의 영향으로 송전 설비에 이상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일에도 태풍 마이삭 때 신고리 1, 2호기와 보리 3, 4호기가 멈췄는데요. 두 번의 태풍으로 원전 6기가 잇따라 정지가 된 겁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기상이변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원전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줬다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윤두열 기자였습니다. 네, 방금 윤 기자가 이 피해 주택의 상황을 보여드렸는데요. 혹시 대피하셨던 분들은 집에 다시 들어가실 때 반드시 안전한 상황인지 확인하시고 들어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포항과 울산의 시민들은 오늘 또다시 고개를 떨궜습니다. 나흘 전 마이삭의 피해를 수습하던 중에 다시 하이선이 불어닥친 겁니다. 전신주가 쓰러지고 강이 넘치는 일이 다시 반복됐습니다. 여성국 기자입니다. 달리는 차량 옆으로 전신주들이 중심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건물은 외벽이 뜯겨나가 파편이 그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오전 한때 태풍이 스쳐 지나간 경북 포항 시내 모습입니다. 최대 풍속 초속 42.3m를 기록한 강한 바람이 남기고 간 생채기들입니다. 이 바람으로 곳곳에서 정전이 잇따라 포항에서만 10,000가구가량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구룡포와 호미곶 같은 해안마을은 강풍에 해일 피해까지 덮쳤습니다. 비바람이 무너뜨린 건물과 도로 잔해물이 주변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간판도 물어 떨어지고 정전되고 집 가게 자체가 못 씁니다. 자체가 물고기하고 대게 있는 거 다 죽어버렸어요. 태풍이 직접 상륙했던 울산도 홍수와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도시를 가로지르는 태화강이 넘쳐 주변 도로와 주차장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이번 태풍은 동해안에 가깝게 따라 올라가면서 영남 지역 해안 도시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대부분 지난 3일 발생한 9호 태풍 마이삭의 피해 복구를 채 마치지 못한 곳입니다. 소방당국은 태풍은 지나갔지만 오늘 밤 만조 때 다시 이 지역에 침수 피해가 날 수 있다며 추가 피해를 조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경남 김해 공장입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죠. 갑자기 산이 무너지면서 2, 3초 만에 엄청난 흙더미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흙에 파묻힌 한 사람은 다행히 구조됐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철판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갑자기 3층 높이의 외벽이 부풀더니 맥없이 튕겨져 날아갑니다. 이어 엄청난 양의 흙더미가 공장 내부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단 몇 초 만에 대형 기계들을 집어삼킵니다. 일하던 직원들은 혼비백산 달아납니다. 한 몇 점만 넣었으면 한 10명은 저 흙더미에 다 깔렸어요. 지금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오후 2시 11분쯤 경남 김해시 상동면의 한 공장 뒷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공장 안에는 직원 10명이 있었습니다. 이 중 한 명이 몸을 피하다 하체가 흙 속에 파묻혔습니다. 출동한 119 구조대가 1시간여 만에 구조해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 같은 게 눌려져 있으니까 무거워서 혼자서 못 나오고 있었던 상태. 공장 내부는 3분의 1가량이 흙 속에 파묻혔습니다. 공장 뒤편에선 산사태가 계속되고 있어 복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오쯤엔 경남 양산의 한 철강업체 인근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 5대를 덮쳤습니다. 또 부산 계금동에서도 산사태가 나 주택을 덮쳐 집안에 고립됐던 60대 남성이 구조되게 됐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경남 거제에선 아파트 1층으로 흙이 몰려들었습니다. 뒷산이 흘러내리듯 쏟아내면서 아파트 옆 축대가 무너진 겁니다. 영상에 담긴 아파트 주민의 비명소리는 아찔한 상황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물과 함께 섞인 흙이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아파트와 산 사이에 축대가 무너진 겁니다. 주민의 외마디 비명과 동시에 흙이 아파트 단지를 덮칩니다. 나무가 뿌리째 뽑히고 아파트 주위에 흙이 쌓입니다. 주민이 영상을 찍는 사이에도 끊임없이 내려오더니 아파트 입구까지 흙탕물이 흐릅니다. 오늘 오전 거제시 문동동의 한 아파트 단지 뒷산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산사태 일어나서 앞문이 막힌 상태라서 옆집에 있는 뒤에 창문을 통해서 사다리를 타고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흙더미가 몰아쳐가지고 그 앞에 문을 다 막아놓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뒤쪽 베란다 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 베란다 쪽으로 이렇게 탈출하고 그랬거든요. 산사태로 차량 2대와 오토바이 1대, 자전거 6대가 쓸 수 없게 됐습니다. 갑작스레 일어난 산사태에 아파트 주민 90여 명이 몸을 피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거제 지역에는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어제부터 189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달 들어 마이삭에 이은 두 번째 태풍입니다. 거제시는 연달아 태풍이 지나가며 인근 지반이 약해져 산의 절단면이 맥없이 무너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저희 취재진의 발길이 닿지 못한 곳의 태풍 피해 상황은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 영상으로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태풍 피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내주신 영상들을 소중하게 활용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엔 뜯겨진 지붕은 물론이고 날아간 옥상에 물탱크도 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깨진 출입문과 수조가 바닥에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지난주 태풍으로 일부 파손됐던 식당이 더 심하게 부서진 겁니다. 그래서 아직 복구도 안 된 상태에서 또 태풍이어서 이제 아예 다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또 관광객도 많이 줄었는데 마이삭 때 침수됐던 삼척 장미공원은 이번에도 또다시 물에 잠겼습니다. 불편하긴 하죠. 비 오면 불안하죠. 처음 수해를 입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작업을 계속했어요. 며칠 사이에 또 무용지물이 된 거죠. 해안가 주변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항구에 정박된 배는 위험하게 흔들립니다. 바다 옆 침수된 도로 위로 차량이 오갑니다. 그런 안전장치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만조되고 저번에도 그랬으면은 거센 파도는 강파대를 넘어 공원 체육시설까지 덮쳤습니다. 흙탕물이 마을을 아예 집어삼킨 곳도 있습니다. 부산 용호동 일대는 태풍으로 580여 가구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나중에 전기가 이제 완전히 안 들어와서 전기선이 끊어져서 덜렁거리고 있더라고요. 거센 비바람에 전국 곳곳에서 건물 외벽이 훼손되고 지붕이 떨어졌습니다. 옥상 물탱크가 날아가는가 하면 가로수들도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하천이 범람했고 열차가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남대천이 범람 우려가 있어 현장에 직원이 출동하여 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태풍 제보 영상은 안전에 유의해 JTBC 제보 카카오톡이나 이메일, 전화 등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열흘 남짓한 기간에 태풍 3개가 한반도를 지나갔습니다. 나흘에 한 번꼴입니다. 게다가 세력도 강했습니다. 태풍이 더 세지고 잦아진 이유를 윤영탁 기자가 보도합니다. 8호 태풍 바비는 지난달 26일 오후 제주부터 영향을 줬습니다. 9호 태풍 마이삭은 지난 3일 새벽에 한반도에 상륙했습니다. 오늘은 종일 10호 태풍 하이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난해엔 한여름이던 8월 초 태풍 3개가 지나갔지만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초가을에 모두 최대 풍속 초속 50m 안팎의 매우 강한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기상청은 역대 가장 길었던 올여름 장마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합니다. 중부지방은 무려 54일이나 장마가 이어졌는데 당시 북쪽 찬 공기가 북태평양 고기압을 눌러 장마 전선이 북상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평년보다 태풍 발생이 늦었다는 겁니다. 지난해 9월 초순엔 15호 태풍이, 2018년엔 21호 태풍 제비가 활동했습니다. 5년 평균을 내보니 16.6개의 태풍이 만들어졌지만 올해는 아직 10개뿐입니다. 10월 말까지 태풍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뒤늦게 세력을 키운 북태평양 고기압 때문에 이른바 태풍의 길이 열렸고 이 길로 줄줄이 한반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타이완, 필리핀 등 멀지 않은 바다에서 만들어졌고 수온이 높아 수증기를 많이 머금고 매우 강한 세력으로 발달했습니다. 기상청은 11호 태풍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을 태풍의 위력이 강한 만큼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업무에 복귀한다, 미룬다, 결정을 바꾸던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결국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병원으로 돌아오겠다고 한 건데 이번에도 내부에서부터 다른 말이 또 들립니다. 이미 일부 병원 전공의는 복귀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의대생들은 2만여 명 회원 모두를 상대로 설문조사까지 했습니다. 서울대병원에 저희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배양진 기자, 전공의들이 내일 출근을 하는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두 복귀하는 건 어렵습니다. 지금 이곳 서울대병원을 비롯해서 여러 병원의 전공의들이 모여 있습니다. 내일 업무 복귀를 할지 말지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 확인이 됐는데요. 일단 이곳 서울대병원과 서울 아산병원 그리고 서울 성모병원의
일부 과는 업무에 복귀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5대 대형 병원 중 3곳이 업무 복귀 움직임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전남대와 조선대, 아주대병원 같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기로 결정한 곳도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좀 이렇게 되면 대전협의 결정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어제 복귀를 한다고 했다가 전체 의견을 듣겠다면서 시점을 미뤘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하루를 또 넘기고 결정을 내렸지만 여전히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병원별 전공의들이 대전협 결정에 따르지 않겠다고 해도 지금으로서는 막을 별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박지현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모두 사퇴를 한다고 했는데 영향을 좀 미쳤을까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박지현 회장은 이 휴진 중단을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걸 반영하지 못했으니 책임을 지겠다 이런 취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최대집 의협 회장이 정부 여당과 합의문을 작성했을 때 그리고 지난주 업무 복귀를 한다고 했다가 번복했을 때 모두 내부 반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또 거기에다 정부와의 협상 창구가 사실상 의협으로 정해지면 이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의대생들이 국가고시를 거부하는 등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입지가 좀 좁아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번 사태의 핵심 키는 그 의대생들이 쥐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설문조사 결과는 나왔습니까? 네, 설문조사는 오후 6시에 끝났습니다. 지금은 결과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대협 관계자를 취재해봤는데 시험을 다시 보자는 의견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전해왔습니다. 물론 최종 결과는 아닙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배양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정부는 강경합니다. 기회와 시간은 충분히 주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보신 것처럼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오는 것도 또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오는 것도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결국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환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신청은 오늘 0시 끝났습니다. 응시율은 겨우 14%입니다. 10명 중 겨우 1명 넘게 시험을 보는 겁니다. 정부는 더 이상 연기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재신청을 다시 연장하거나 추가 접수를 받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1일 시작하기로 했던 시험을 내일 하는 걸로 미뤘습니다. 재접수 기회도 줬습니다. 더 할 게 없다는 설명입니다.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여당도 단호합니다. 이미 2차례에 걸쳐서 연기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아마 접수는 어렵지 않나. 다만 복지부 측은 어제 마감하고 하루 만이라며 공식적으로 의대협에게 들은 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대생들이 시험을 보겠다고 하면 다른 방법이 나올 수도 있어 보이는 대목입니다. 또 한 번 극적인 타결이 나오지 않는다면 진료 현장의 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가 오늘 다시 수감됐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에 법원이 보석을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전 씨는 구속되는 와중에도 방역을 방해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전광훈 씨가 경찰들과 함께 사랑제일교회 사택에서 걸어 나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감옥으로 갑니다만은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언론이 방역을 방해했다고 몰아가 다시 구속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성북 보건소에 가서 물어보면 우리 교회는 이 방역을 방해한 적이 없다는 것을 이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전 씨의 이런 주장과 달리 일부 교인들은 검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확진 뒤에 거짓말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검은색 호송차에 오른 전 씨는 140일 만에 구치소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며 보증금 3천만 원도 몰수했습니다. 광화문 집회에 나온 전 씨를 다시 구속해달라고 검찰이 요청한 지 22일 만입니다. 그간 법원은 심리 방식과 일정에 대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사흘 전 검찰은 빨리 심리해달라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재판부는 신문 절차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결정했습니다. 위법한 집회에 참가해선 안 된다는 보석 조건 위반이 명백하다고 판단한 걸로 풀이됩니다. 전 씨 측은 바로 항고장과 구속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구속 상태는 유지됩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전 씨의 행동들은 코로나19의 재확산에 영향을 준 걸로 추정됩니다.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4월 법원이 보석을 허가한 게 결과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박민규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구속 56일 만인 지난 4월 20일 법원은 전광훈 씨를 풀어줬습니다. 건강이 안 좋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위법한 집회, 시위에 참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재판부에서 허락하기까지는 집회는 제가 좀 자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전 씨는 2달 만에 다시 반정부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광화문 집회도 예고합니다. 8월 15일 전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하야할 것을 촉구합니다. 사랑제일교회에서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옵니다. 방역당국은 전 씨를 포함 교인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전 씨는 대규모 광화문 집회에 참석합니다.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지만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스크도 안 썼습니다. 지금부터 또 15일 동안 저는 집구석에만 처박혀 있으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물어보겠습니다.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검찰은 이튿날 보석 취소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전 씨 역시 확진 판정을 받습니다. 병원에 가면서도 마스크를 내리거나 웃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광화문 집회엔 사랑제일교회 교인도 상당수 참석했습니다. 이 때문에 교인 확진자가 급증했습니다. 하루 100명 넘은 적을 포함해 오늘까지 1,163명에 이릅니다. 그런데도 정부 지침 어기고 방역 방해하는 일은 계속됐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특정 교회의 행태를 비판했지만 적어도 국민들에게 미안해하고 사과라도 해야 할 텐데. 전 씨가 퇴원하자마자 내놓은 말은 정부의 방역 조치는 사기극이란 거였습니다. 중국의 우한 바이러스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전체적인 것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워서 사기극을 펼치려고 했다. 결국 전 씨는 오늘 재수감됐지만 여전히 잘못한 게 없다는 모습입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네, 그런데 이 와중에 또다시 개천절에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겠다는 단체들이 있다고 지난주에 저희 JTBC가 처음으로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 단체들이 광복절 때처럼 또 법원에 소송을 걸어서 집회를 그대로 할까 봐 여당에선 오늘 법원 결정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법안까지 제출됐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개천절에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한 단체는 8곳. 한 단체가 근처 여러 곳을 잡겠다고 나서 집회 건수로는 모두 20건입니다. 서울시와 경찰은 코로나 확산 위험 때문에 이들 집회 모두에 금지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안심할 순 없습니다. 광복절 때도 서울시가 금지 명령은 내렸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보수단체가 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이 집행 정지 결정을 내려 집회는 열릴 수 있었습니다. 여당은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 건 결단코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광복절에 이어 개천절에도 비슷한 집회를 열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법에 따라 응징하고 차단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 방법입니다. 일단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은 질병관리청장이 우려 의견을 제출하는 집회에 대해선 법원이 집회를 결정하더라도 그 결정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법안을 오늘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감염병 예방과 관련된 집회 금지인 경우 법원이 의무적으로 질병관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도 이 법안이 통과되면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비판이 나올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JTBC에 사법부 권한에 대한 지나친 관여라는 지적도 나올 수 있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선 보수단체가 소송을 걸어도 법원이 광복절 때와는 달리 판단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네, 지난 광화문 집회가 있고 나서 방역당국이 검사에 애를 먹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퍼졌던 가짜 뉴스였습니다. 경찰이 이런 거짓 정보를 퍼뜨린 사람들을 찾아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광화문 집회 관련 가짜 뉴스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 유튜버는 보건소가 가짜로 양성 판정을 해서 광화문 집회 참가자의 확진 수를 늘리고 있다며 보건소 직원과 통화한 녹음을 올렸습니다. 거짓말 치고 자빠졌어. 싸가지 없는 니들이 그렇게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못 믿고 가서 해니까 음성이 나오잖아요. 양성인데 가짜 양성이잖아.
서울 서초경찰서는 통화녹음을 올린 유튜버가 누구인지 알아냈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소에서 전화가 왔을 때 민주노총 집회에 참석했다고 말하면 검사를 피할 수 있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김모 씨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주 SNS에서 대구에 사는 확진자가 다녀간 곳이라며 퍼졌던 사진입니다. 확인해보니 한 SNS 계정에서 만든 대구 맛집 목록이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누가 일부러 가짜 사실을 퍼뜨렸는지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1월엔 확진자가 다녀갔지만 강남구청이 숨긴 곳이라며 가짜 동선이 카카오톡 등을 통해 퍼졌습니다. 경찰은 카카오톡 대화를 거꾸로 따라가 27단계를 추적했습니다. 결국 처음 이 내용을 퍼뜨린 6명을 찾아냈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해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1,900여 명을 수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약 250명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잡혔고 180명 가까이가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 광화문 집회에는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뿐 아니라 일부 다른 목사들도 신도들에게 참여하라고 경쟁하듯이 독려했었죠. 그런데 그렇게 광화문 집회에 갔던 목사가 확진 판정을 받고 숨졌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마침 8월 15일을 앞두고 정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서울시는 무기한으로 금지한다고 발표를 했지만 우리는 정당성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강화문화 이성만 광장과 또 청와대 앞에서 8월 15일에 모이는 거요. 많이들 모이셔요. 이번에 8.15 집회는요. 철저하게 신앙 위주로 가야 됩니다. 광화문 집회에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부 목사들의 모습입니다. 집회 직후 모두가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를 포함해 이 교회 관련자만 1,000명 넘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그대로 흩어져 감염자가 속출했습니다. 결국엔 전광훈 씨와 함께 집회 참가를 독려하던 서울 성내동 순복음 우리교회 신소걸 목사가 숨졌습니다. 집회 다음 날인 지난달 1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신 씨는 광화문 집회 이외에도 전 씨와 함께 각종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정치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과 관련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추 장관의 아들이 카투사로 군복무를 할 때 특혜 휴가를 받았다는 게 그동안 야당이 해온 주장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당시 군 관계자의 녹취를 공개하면서 근무지 변경도 청탁했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추 장관 측도 사실관계를 파악해 곧 반박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또 처음에 이사단 와서 용산으로 보내달라는 것도 제가 규정대로 했고. 전 주한미군 한국군 지원단장의 주장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측이 아들 서모 씨 입대 직후 근무지를 서울 용산으로 옮겨달라고 청탁을 했었다는 진술이란 게 국민의힘의 주장입니다. 제가 직접 추미애 남편 서 교수하고 추미애 시어머니를 앉혀놓고서 청탁하지 말라고 교육에서 40분을 했으니까. 이에 대해 추 장관 측 변호인은 JTBC에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서 씨를 평창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해달란 청탁이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추 장관 측은 될 수도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안 뽑힌 건데 그게 왜 청탁이냐는 입장입니다. 당초 문제가 된 휴가와 관련해서도 국민의힘 측은 오늘 육군본부 환자 처리 규정상 특혜라는 주장을 추가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서 씨는 2017년 6월 1차로 병가를 받은 후 한 차례 더 병가를 받았고 이어서 개인연가 4일을 더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 씨 경우 중환자가 아니어서 이런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심사 대상 자체가 아니었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또 다른 규정을 들어 처음에 나갈 때 병가 사유가 있으면 추가 휴가 청원은 사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 장관은 오늘 아들 휴가 관련 수사에 대해 보고를 받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법무부를 통해 밝혔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국방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서 씨의 휴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규정상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린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군은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에 해당 조사 결과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모 씨는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를
그리고 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를 냈습니다. 여기에 나흘간의 개인 연차를 더해 27일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총 23일의 휴가를 사용한 겁니다. 야당 등은 추 장관 측이 군에 압력을 가해 서 씨가 규정에 어긋나는 긴 휴가를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국방부가 병가와 연차 등에 관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는데 휴가 자체가 규정상으론 문제가 될 게 없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휴가 사용의 근거가 되는 상부의 지시 기록 등이 남아있고 구두 승인이 이루어진 부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군은 이러한 자체 조사 내용을 수사를 맡은 서울 동부지검에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오류는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정경도 국방부 장관 역시 지난 2일 서류상으로 남기지 않았거나 행정 절차상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국방부는 추 장관 측의 압력 행사 등과 관련해선 군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재난 상황에서 이웃들의 도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러시아에선 아파트에 불이 나자 한 여성이 창문 밖으로 자녀들을 던졌고 이웃들이 아이들을 이불로 받아서 구조했습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아파트 창문 밖으로 어린아이를 던집니다. 밑에서 대기하고 있던 여러 명의 사람들이 떨어지는 아이를 이불로 받습니다. 여성은 곧바로 또 다른 아이를 창밖으로 던지고 이번에도 아이는 안전하게 이불 위로 떨어집니다. 현지 시간 지난 3일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의 한 아파트에서 큰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당시 집에서 어린 아들 둘과 자고 있던 여성은 창문 밖을 향해 도움을 청했고 여성을 본 이웃 주민들은 이불을 펼쳐들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던 여성은 아파트 3층 높이에서 각각 3살과 4살 난 아들 둘을 창밖으로 던졌습니다. 여성도 곧바로 다른 층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아이들은 유독가스를 마셨지만 치료를 받고 당일 퇴원했습니다. 사고를 겪은 여성은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그저 아이들이 우선이었다고 했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미국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참전 용사를 비하했다는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 보도한 매체가 추가 폭로도 예고했습니다. 내일 옛 변호사 마이클 코언의 회고록까지 나오는데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다 골치 아픈 문제들입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We are not going to be intimidated by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e're going to do our jobs.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참전 용사를 패배자, 호구라고 비하했다는 의혹을 처음 보도한 애틀랜틱의 편집장이 직접 방송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며칠 혹은 몇 주 내에 추가 보도가 있을 거라고도 했습니다. 의혹에 대한 파장은 주말 동안에도 계속됐습니다. 상대 진영에선 이 문제를 겨냥한 비난 문구를 빔 프로젝트로 보란 듯 트럼프 호텔 벽에 쏘기도 했습니다. 이곳이 트럼프 대통령이 군대를 비하했다는 글자가 띄워졌던 워싱턴 DC의 트럼프 호텔입니다. 지난 인종차별 반대 시위 때는 블랙 라이브스 매러라는 글자가 기둥에 적히는 등 반 트럼프 진영에 타깃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 8일 출간되는 과거 집사 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의 회고록도 트럼프 대통령에겐 골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흑인과 히스패닉이 너무 멍청해 자신에게 투표하지 않을 거란 말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을 경멸해 흑인이 통치하는 나라 중에 제대로 된 곳이 있느냐고도 말했다고 적었습니다. 백악관은 책 내용이 모두 허구며 코언이 거짓말로 돈벌이를 하려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코로나19와 보안법으로 한동안 잠잠했던 홍콩 시위가 어제 다시 살아났습니다. 당초 입법회 선거일이었던 날짜에 맞춰 선거를 1년 연기한 데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린 건데요. 경찰의 진압은 그야말로 무차별적이었습니다. 베이징에서 박성훈 특파원입니다. 12살 여자아이가 검문에 놀라 달아납니다. 경찰이 달려들어 아이를 땅바닥에 쓰러뜨리고 온몸을 눌러 제압합니다. 시민들의 비난이 빗발치자 경찰은 도망치는 모습이 수상해 최소한의 무력을 사용했을 뿐이라며 궁색한 변명을 내놨습니다. 보안법 통과 이후 수천 명의 홍콩 시민들이 다시 거리로 나왔고
咁咪即係剝奪咗我哋個權利啦，係咪？咁我哋梗係要抗議啦，係咪？驚啊！我有咩啫？我係嘛？我都幾廿歲啦。 경찰의 진압은 더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곳곳에 숨어있던 사복 경찰은 시민들을 쓰러뜨린 뒤 땅바닥에 끌고 가 체포했고 이미 엎드려 있는 시민의 뒷목을 경찰이 계속 짓누르는 장면도 곳곳에서 목격됐습니다. 어제 체포된 사람만 280여 명, 이 중 9명은 시위 도중 부상을 입었습니다. 홍콩 정부는 시위대가 코로나19 위험을 높이는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며 비난 성명을 내놨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소식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추석 보좌관 회의에서 한 말입니다. 추석 명절 이전에 확진자 수를 100명 아래 두 자릿수로 줄여 코로나를 안정적 수준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추석 전까지 코로나19 확산을 잡느냐 마느냐 끝을 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상 깊숙이 파고든 연쇄 감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포에선 유치원생에서 시작해서 다른 학부모까지 3단계나 감염 고리가 이어졌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경기도 김포시의 한 유치원입니다. 오늘 이곳에선 원생 2명을 포함해 4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주말 일가족 4명이 확진됐는데 이 중엔 초등생과 유치원생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가르친 학습지 교사가 이어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유치원생의 접촉자 조사 과정에서 또래 원생 2명의 감염이 확인됐고 이 중 한 원생의 아버지까지도 확진 판정이 나온 겁니다. 첫 확진자부터 3단계나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김포시 관계자는 요즘 유치원에서 마스크는 잘 쓴다고 들었다며 일단 감염된 곳이 유치원 아닌지 밖인지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방역 지침을 잘 지켰다면 식사 등 잠깐 마스크를 벗었을 때 감염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접촉자들의 추가 감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치원 관련해서는 어린이 학부모 관련해서 100여 명이 검사를 받았고요. 나머지 분들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온라인 산악카페 모임에선 지난 3일 확진자가 처음 나온 이후로 최소 7명이 감염됐습니다. 산악카페 모임의 참석 이후에도 같이 뒤풀이 차원의 식사 모임을 식당에서 했었던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식당에서 지난달 30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집단 감염으로 이어져 모두 11명이 확진됐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번 추석 풍경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성묘는 온라인으로 하고 벌초는 대행업체에 맡기는 식인데요. 정부는 추석 연휴를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명절 통행료 면제도 안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30만 기의 유골이 안치된 인천 가족공원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엔 화장장을 제외한 모든 시설을 폐쇄합니다. 성묘객들은 미리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성묘해야 합니다. 미리 신청하면 공원에서 봉화남 등을 사진으로 찍어 온라인 차례상을 차립니다. 추석 때 보통 한 30만 명 이상의 그 유족들께서 성묘를 하러 오시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코로나에 대한 확산 방지 및 예방 차원에서 벌초를 대신 해주는 업체도 인기입니다. 코로나 시기다 보니까 친척들 만나고 해가지고 모여서 하기도 부담스럽고. 정부에서 추석 때 이동 제한 조치를 해달라는 국민 청원까지 올라왔는데 시민들 반응은 엇갈립니다. 다들 너무 걱정도 되고 대중교통 이용 시에 많은 사람들과 접촉되기 때문에 이동 제재에 대한 청원에 동의합니다. 이동 금지까지는 너무 좀 많이 좀 과한 주장인 것 같고요. 아마 이제 국민들이 이미 성숙하시기 때문에 정부는 이동 금지까지 하는 건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추석 연휴를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거리두기 2단계 순의 방역 조치를 할지 검토 중입니다. 또 이번 추석 연휴 때는 통행료를 면제해주지 않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정부가 이번 주에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언제 누구에게 줄지 발표합니다. 추석 전에 선별 지급을 하는 게 목표인데 손님이 줄어든 가게 중에서도 PC방과 노래방은 주되 유흥업소에는 주지 않는 식입니다. 왜 모든 국민들에게 안 주냐 하는 주장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재정 형편상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손님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새 희망 자금을 줄 계획입니다. 집합 금지 명령을 받은 12개 업종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JTBC 취재 결과 이들 업종 중에서도 선별 지급하는 걸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래 연습장과 PC방, 대형 학원 등엔 지원금을 주되 클럽이나 단란주점 등의 유흥업소엔 주지 않는 방식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JTBC와의 통화에서 국민 정서상 정부 세금으로 유흥업종에까지 지원금을 주는 것에 반감이 있을 수 있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방안도 포함됩니다. 새로 문을 열어 매출 기록이 없는 가게는 긴급 생계 지원비, 휴업한 가게는 휴업 지원, 문을 닫은 곳은 폐업 지원 재기 프로그램 등 상황별 맞춤 지원을 받도록 한다는 게 정부 구상입니다. 또 저소득층엔 긴급 생계비를, 고용 상태가 취약한 특수고용 형태 근로자 등에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50만 원씩 서너 달, 1인당 최대 200만 원가량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맞춤형 재난 지원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 지원안을 확정해 7조 5천억 원대 4차 추경안을 국회에 낸 뒤 추석 전에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지 일주일 됐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앞으로 일주일을 또 견뎌야 합니다. 오늘 밀착카메라는 30명이 넘는 여러 업종의 자영업자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이들의 목소리를 연지환 기자가 담았습니다. 이태원의 저녁, 해가 지면 그나마 다니던 사람도 사라집니다. 사람들로 북적여야 할 길은 음악 소리만 들리고 있습니다. 간판 곳곳이 환하게 빛나고 있지만 가게들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유명 방송인이 운영하던 가게도 이렇게 폐업을 했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 자영업자들에겐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 밀착카메라에선 이들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취재진은 30명 넘는 자영업자를 만나 그들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거리에 사람이 줄면 가장 먼저 피부로 느끼는 건 자영업자들입니다. 제일 먼저 이제 맞는 거는 이제 자영업자들 그런 생각 갖고 있잖아요. 지금 잠깐 뭐 일주일 잠깐 닫는다고 해도 그동안 벌어놓은 게 있지 않냐. 걔들 힘들다 하기가 뭐한데 지금 안 해준 사람이 없으니까. 매출이 있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한 5분의 1 토막 맞죠? 지금 이번 주에 제일 많이 받은 날이 내 팀 정도? 그러니까 80% 줄었다고 봐야 되죠. 18만 원 받았어. 너희서 18만 원 팔면은 이거. 코로나 때문에 찾아온 위기는 업종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매출이 아예 직원들 월급도 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다 보니 이제 요즘에는 혼자 하고 있습니다. 한 15에서 20% 정도는 자동차를 좀 줄였고요. 학생들을 보기 힘든 학원도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대출 3천만 원을 받았어요. 저희 직원들 월급 주고 퇴직금 정리해주고 월세 드리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하루하루 어떤 생각으로 버틸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3D 직종이지 않나 싶어요. 어쩔 수 없이 버텨야 하는 거죠. 이거를 내려놓게 되면 저는 지금 직업을 잃게 되는 거죠.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진흥공단에 폐업 지원금을 신청한 자영업자는 이미 지난해 전체의 70%를 넘어섰습니다. 뉴스에 보면 문 닫고 가게 빼는 장면들 나오는데 부러워요. 아, 저분은 가게를 뺐구나. 빼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냥 한 달에 500만 원씩 계속 그냥 빚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정부는 추석 전까지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에게 우선 7조 원 규모의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코로나니까 희생하라 그러니까 희생하는데 저작권협회에서도 한전도 희생 안 해. 그 어느 곳에서도 저희한테는 희생해 준 데가 없는데 나라에서는 오히려 오로지 우리만 장사하는 사람들만 희생을 하라고 하고 있으니 임대료에 인건비에 그리고 식자재비에 결론은 들어갈 게 더 많기 때문에 결론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3명 그만두고 이제 1명 남았어요. 같이 이제 새벽에 같이 일하는 친구가 이제 1명 남아있어요. 다 데리고 갈 수가 없어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이 고맙지만 저희 학원 운영하는데 잘 썼는데
차라리 우리를 그냥 경제활동을 하게 해주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임대료 메꾸고 인건비 메꾸고 메꾸느라 바쁘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아쉬움도 큽니다. 내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월세 내는 날, 인건비 나가는 날, 막상 돈이 나갈 때 보면 그 돈이 엄청 와닿게 도움이 되진 않아요. 이 형평성 문제가 있어가지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게 되게 복잡하잖아요. 필요한 건 영업권도 함께 보호받을 수 있는 정책이라는 겁니다. 막 지원금 나오는 것보다는 장사가 잘 되는 게 지원금보다는 그런 쪽으로 잘 협조해서 하셔야 되는데 뭐 어렵겠죠? 그럼 9시 문 닫으라면 3시간 내지 4시간 장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못 하는 거예요. 밤 9시에 무조건 문을 닫도록 한 게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도 합니다. 8시 50분에 끝나고 열심히 설거지를 하고 9시 한 반쯤 이제 퇴근을 했어요. 근데 경찰이 올라오시더라고요. 이제는 9시 넘어서 주인들이 먹으면 안 된대요. 뭐 우리 식구들도 밖에 못 먹게 한다고. 대신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그냥 일괄적으로 9시에 문 닫아라 이게 아니라 하루에 영업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을 하던지.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 4명 중 1명이 자영업자인 만큼 이들은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들의 생존과 방역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밀착 카메라 연주였습니다. 네, 비 오는 밤, 바람 부는 밤 원보가 중계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 국민의힘 출신이면서도 현재 무소속으로 당 밖에 있는 4명의 현직 국회의원 있죠. 바로 홍준표, 권성동, 윤상현, 김태호 의원 이렇게 4명입니다. 자, 지난 총선 때 이런저런 사연으로 공천을 받지 못하자 탈당 후에 이 배지를 달았던 사람들이죠. 자, 현재 이 가운데 이 권성동 의원만 복당 신청서를 낸 상태인데 물론 다른 3명도 지금 당장 뭐 당에서 오케이만 하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할 태세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을 받아주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그 칼자루를 쥔 사람 김종인 비대위원장입니다. 자, 지난주 취임 100일 회견에서도 그 질문이 나왔는데 지금 한석이 아쉬운 만큼 들어와 했을까요? 이렇게 말이죠. 당이 완전히 안정적인 기반을 갖다가 구축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가서 이 복당 문제는 거론을 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자, 그렇습니다. 당이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면 그때 가서 고민해 보겠다. 이 솔직히 정치권 화법으로 보면 글쎄 뭐 복당 뭐 딱히 뭐 점점점 뭐 이런 말로도 들리는데 말이죠. 자, 그러자 당장 당내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부산 출신의 이 장제원 의원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앞서 그 4명 중에서 윤상현 의원만 빼고 나머지 3사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쭉 설명하더군요. 가령 김태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지사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 자, 권성동 의원 스타급 정치인이다. 또 마지막 홍준표 의원 확고한 지지층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면서 김종인 위원장에게 옹졸하고 폐쇄적인 리더십 거두시오 촉구를 한 거죠. 자, 이 소식 알려지니까 홍준표 의원 그냥 지나칠 수 없었나 봅니다. 장제원 의원 SNS에 직접 이렇게 댓글을 단 겁니다. 그래도 장제원 의원이 나서주니까 참 고마워요. 자, 홍준표 의원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진석 의원이 SNS에 올린 사진 한 장 보시죠. 최근 정 의원 생일이었던 모양이죠. 홍준표 의원 의원회관 사무실로 저렇게 녹차 라떼 맛이 날 것 같은 생일 케이크를 딱 보내서 정진석 의원님, 그 해피버스데이 투유입니다. 했다는 겁니다. 이 케이크 받은 정진석 의원이 마음이 약해진다. 이 어떤 맥락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지 짐작을 하실 겁니다. 자, 다음 소식 가보죠. 부산 출신의 민주당 박재호 의원 지금 상당히 곤란한 처지에 빠졌습니다. 지난 6일 자정쯤에 이 박 의원 페이스북에 난데없이 성인 동영상이 딱 올라온 거죠. 이 다른 계정에 있던 걸 공유하기로 끌어온 겁니다. 물론 10분 만에 빛의 속도로 삭제가 되긴 했지만 이미 다 캡처가 돼서 여기저기 돌아다닌 이후였죠. 자, 중요한 건 누가 했느냐겠죠. 일단 의원실에서는
SNS는 의원이 직접 관리를 안 하고 보좌진이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보좌진이 한 걸까요? 자, 그런데 박 의원실은 해킹 가능성 때문에 이미 비밀번호도 바꿨고 페이스북 본사에도 문의를 한 상태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뭐 해킹에 무게를 두는 건데, 자, 정치인 SNS에 이런 느닷없이 성인물 올라오고 했던 적이 꽤 있었습니다.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2016년 9월에 갑자기 SNS에 무슨 일본 성인 비디오 표지가 올라왔던 적이 있었고, 민경욱 전 의원도 트위터에 뭐 수영복을 입은 여성들 사진이 떡 올라와서 피해를 입은 적이 있었죠. 자, 중요한 건 진짜 해킹이냐 하는 거겠죠. 자, 보통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평소와 다른 곳에서 접속을 하면 등록된 메일로 저런 게 날라옵니다. 메일이. 이날 접속한 거 당신 맞냐? 라고 말이죠. 자, 박지호 의원 경우도 정말 만약에 이게 진짜 해킹이었다 한다면 앞서 그런 메일 어딘가에 와 있을 겁니다. 빨리 한번 찾아보시죠.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건물 5층 창가에 남자아이가 매달려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창문 난간에 창살 사이에 저렇게 머리가 끼어 있습니다. 아이는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데요. 출동한 소방관이 창살을 잘라내고 아이를 구해내서 폼에 안고 무사히 내려왔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 5일 중국 산둥 지방에서 찍힌 걸로 전해졌는데요. 아이가 창문에 왜 매달리게 된 건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Your legs, something that you need to move around and move forward, and like to be taken from you like this, man. 지난달 23일 미국 위스콘신주 커노샤에서 백인 경찰의 총을 맞고 하반신이 마비된 제이컵 블레이크가 병상에서 보낸 메시지입니다. 어린 제 아들 앞에서 모두 7발을 맞았던 블레이크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면서 인종차별을 멈추기 위한 행동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독을 가진 보거에 성게 그리고 남생이 또 돌고래 고기까지 요리하기 쉽지 않고 또 진귀한 재료들이죠. 일제강점기에 발굴했을 때 금관이 나왔던 경주 서봉총, 신라 왕족의 무덤인 이곳을 다시 발굴하면서 찾아냈습니다. 제사 지낼 때 쓰는 커다란 항아리 속에 1500년 된 화석들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학계는 신라 왕족의 호화로운 식생활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발견으로 봤습니다. 지난달 19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거문도 일대 보고 계십니다. 저 멀리 바닷속에 검은 빛을 띤 무언가가 보이시죠? 힘차게 물살을 가르는 흑범고래입니다. 한 마리도 아닌 200여 마리의 흑범고래가 남해에서 처음으로 포착됐습니다. 세계적 보호종인 흑범고래는 국내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웠는데요. 영상을 찍은 국립공원공단 연구원은 흑범고래가 가까운 해안가까지 온 건 먹이를 따라서 이동한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환자가 병상에 누운 채 해변의 산책로에 나와 있습니다. 의료진이 환자를 해변으로 데리고 나온 겁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한 병원이 몇 달 동안 좁은 병실에 누워서 치료만 받는 코로나 중증 환자들에게 맑은 공기와 햇볕을 쬐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병원 측은 이 또한 치료의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태풍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지금부터는 태풍이 지나간 자리를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제보 영상을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선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유 기자, 첫 번째 제보 영상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대게로 유명한 이제 경상북도 영덕군의 축산항 모습을 보겠습니다. 예. 이 바닷물이 태풍을 타고 이제 민가를 덮쳤는데 그 하얀 거품이 그 마을을 같이 뒤덮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소리가 살짝 나가고 있는데 소리만 들어도 바람이 상당히 거세게 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바람 때문에 거품이 마치 눈처럼 흩날리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내물 내려가는데 거기하고 그 바닷가하고 마주쳐가지고 해일이 끓고 있기는 맨물이 빨리 못 내려가잖아요. 방천 뚝 넘어라 해가지고 동네로 막 넘어왔어요, 물이. 네, 거품 때문에 이게 치우기가 더 좀 어려우시겠어요. 그리고 뭐 온 모래고 뭐 쓰레기고 뭐 엉망진창입니다. 예. 근데 왜 이렇게 거품이 나는 겁니까? 네, 태풍을 타고 이제 바다에 유기물질이 이렇게 해변으로 모이고 그 사이로 이제 파도가 치게 되면 예. 유기물 사이로 거품이 끼게 된다고 합니다. 예, 거품까지 넘어와서 힘든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바닷물이 넘친 곳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부산의 수영구 쪽을 보겠습니다. 파도가 지금 덮치고 있는 곳이 이제 방파제 안쪽에 있는 체육시설입니다. 시민들이 평소에 이용하고 있는 곳인데요. 지난 태풍 때는 넘치지 않았던 곳인데 이번에는 방파제를 넘고 또 체육시설을 넘어서 아파트 담벼락까지 들어왔습니다.
당시 시간이 만조가 가까워진 상황이라서 수위가 더 높아진 걸로 보입니다. 근처를 지나던 주민이 깜짝 놀라서 피하는 모습도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 당시 상황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기 마린시티보다 높아서 그 넘치는 경우가 잘 없는데 그걸 넘고서 아파트 담장이 한 3m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걸 또 넘은 거예요. 그건 처음 봤어요. 그래서 우리 예, 정말 아찔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태풍은 갔지만 아직도 해변가에는 강한 바람이 남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침수 문제도 있는데 바람 피해도 컸었죠? 네, 지금 연속해서 장마와 태풍이 오고 있기 때문에 건물의 외벽이라든가 지붕이 상당히 약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태풍이 추가로 불면서 부서진 곳이 상당히 많았는데 몇 곳을 보겠습니다. 먼저 포항 상도동에 있는 빌라의 외벽을 보겠습니다. 이제 거센 바람에 외벽 한쪽 면 전체가 종이장처럼 이렇게 뜯겨져 나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 초량동의 주차타워 건물인데 역시 외벽이 위아래로 뜯겨져 나가서 당시에 만약 시민이 지나가고 있었다면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사진은 경주 강동면의 물탱크가 태풍에 날아가서 떨어진 모습인데 이것도 어떤 상황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10톤짜리인데 안에 물량이 들어가면 그렇게 바람이 엄청나게 불죠. 그렇게 이 옆에 집도 유리창이 다 깨져 버렸어요. 막힌 건물이 없고 우리 건물밖에 없으니까 바람이 쐴 수도 없고. 예. 저 물탱크 안에 물은 없었습니까? 네, 물이 조금 있긴 했는데 가득 차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물탱크 자체의 무게도 상당히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볼 영상은 부산 해운대 달맞이 고개의 빌라 지붕 쪽을 보겠습니다. 배경을 보면 태풍 때문에 이제 그 파도 자체는 이제 좀 잦아들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빌라 지붕에는 태풍 때문에 앞쪽 지붕, 그러니까 바다 쪽에 있는 지붕이 바람을 때문에 뜯겨져 나가서 뒤로 뒤집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속 30m가 넘는 강풍이 부산에 불었는데 그 위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이런 구석구석의 모습은 저희가 사실 직접 촬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 덕분에 더 자세한 모습을 이렇게 전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제보 영상 촬영하실 때는 안전에 특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제보 영상을 적극적으로 보여드리는 건 제 피해가 사실 시간, 장소, 대상을 가리지 않고 오잖아요. 그런 만큼 대비가 필요한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영상을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오늘 제보 영상을 보내주신 분들 감사하다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유선희 기자였습니다. 태풍 하이선에 북한도 잔뜩 긴장했습니다. 아침부터 특별 재난 방송을 하고 주민들을 대피시켰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높은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들이칩니다. 도로는 물바다가 됐습니다. 태풍 하이선의 영향권에 들어선 북한은 아침부터 실시간에 가까운 특별 재난 방송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원산시에서는 아침 7시부터 비가 세게 내리고 지금 2시 현재 태풍 10호는 고성과 통천을 가까이 하면서 태풍이 점점 다가오자 비가 무릎까지 들어차고 우산이 휘어지기도 합니다. 현재 여기 신포지대는 이렇게 세찬 바람과 함께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비 내린 양은 거의 100mm 이상이고 바람은 초당 10m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태풍 마이삭 때도 재난 방송을 했지만 평일 오후 3시에 정규 방송을 시작하는 북한이 아침부터 재난 방송을 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일부 해안가 근처 주민들은 공공 건물로 대피했고 차량 통행이 중단된 지역도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직접 손편지를 써서 태풍 마이삭의 피해 복구에 동참해달라고 했습니다. 하루 만에 평양 시민 30만 명이 지원했다고 북한 매체가 전했습니다. 당 창건 75주년을 한 달여 앞두고 평양 당원들을 앞세워 재난을 복구하고 또 이를 통해 내부 결속도 다지려 한다는 분석입니다. JTBC 류정호입니다. 3시간쯤 전인 오늘 저녁 6시쯤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이스타항공 직원 605명이 사측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는 이메일로 이루어졌습니다.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이 무산된 이후에 직원들이 가장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된 겁니다. 그리고 현 정부 들어서 최대 규모의 해고 사태입니다. 회사 부실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받는 이상직 민주당 의원이 사실상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한 것도 논란이고 여당 역시 뒷짐만 지고 있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박이사 미스터항공 조종사 노조위원장을 전화로 짧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심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신데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도 이메일로 해고 통보를 받으신 건데요. 어떤 구절이 눈에 가장 들어왔습니까? 네, 먼저 10월 14일자로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에 의해 해고됨을 알려준다고 이렇게 통보해 왔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경영상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운항이 중단되었고, 그러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와 관련된 재반 사항들에 대해서 근로자 대표들과 협의를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 혹시 이메일로 이렇게 해고 통보를 받으시기 전에 미리 좀 얘기를 듣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네, 그동안 사측이 수차례 해고 통보 의지를 밝혀왔고, 그러한 의지에 대해 노동조합이 수차례 최소한의 해고 회피 노력을 해보자고 얘기를 했었지만, 사측은 이를 무시하고 기업 해체 수준의 정리 해고를 단행한 것이죠. 예. 그런데 이번에 해고 통보된 분들이 대부분 노조원이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현 노동조합 집행부 전원을 해고한다는 건 대량 해고를 빌미로 노동조합을 타겟으로 삼았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예. 사측의 입장을 보면요.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구조조정은 불가피하고 향후 경영이 정상화가 되면 재고용하겠다 이런 입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노조는 이 입장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네, 조종사 노동조합에서는 비용이 문제라면 무기한 순환 무급휴직 등으로 비용을 절감해보자고 안을 제시를 했고, 정리 해고만은 막아보자고 했지만 별다른 반대가 없었던 근로자 대표들이 돌연 사측과 같은 입장을 보이면서 제시한 안이 거절되었던 거죠. 예. 이 질문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가의 책임론도 나오고 있죠. 20대 딸 그리고 10대 아들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이스타항공의 최대 주주가 됐고 또 이후에 부실한 재무 구조가 문제가 됐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해고를 막기 위해서 이상직 의원이 어떤 노력을 한 게 있습니까? 전혀 없죠. 이상직 의원은 마치 제3자인 듯 이 사태를 관망만 하고 있고요. 정부 여당 뒤에 숨어서 그 어떤 언급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자신이 실질적인 오너임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기 위한 5억 원의 고용보험료조차 사재 출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결국 해고의 칼날을 휘둘러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모은 것이죠. 예, 그렇군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직장을 잃게 되셨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당장 어떤 행동을 취하실 예정이십니까? 네, 일단 직원들의 생계가 가장 중요하겠죠. 일단 생계를 먼저 유지를 하는 게 첫 번째일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 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을 노동위에 할 생각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상직 의원의 이런 비리들을 세상에 알리고 끝까지 투쟁해 나가야 될 것이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확진자의 대부분은 무증상이거나 경증으로 그 치명률은 독감 수준입니다. 코로나는 독감보다도 약한 병입니다. 증상이 거의 없었습니다. 절대로 코로나에 겁먹지 마십시오. 네, 코로나19의 치명률은 사실 독감 수준이다. 정부가 공포를 부추겨서 불필요한 방역을 한다고 주장하는 유튜브 영상들입니다. 이가혁 기자 바로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네. 코로나19와 독감 치명률을 비교하면 실제로 어떤가요? 네, 질병관리본부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감염된 사람 중에 사망한 사람의 비율이 치명률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치명률은 1.58%였습니다. 독감은 0.05에서 0.1%였습니다. 코로나19 치명률이 최대 30배 정도입니다. 네, 독감보다 수십 배가 치명률이 높다라고 나온 건데 네. 아까 그런 주장은 그럼 왜 나왔습니까? 이 독감과 무관하게 현재 방역 당국이 집계하고 발표하는 이 코로나19 치명률이 이 통계상으로는 좀 과대평가돼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질병관리본부가 매일 발표하는 치명률은 이 검사를 받고 판명된 이 확진자가 기준입니다. 만약에 PCR 검사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5명이고 이 중에 1명이 회색처럼 1명이 사망했으면 5분의 1, 즉 치명률은 20%입니다. 사례 치명률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증상도 없고 검사도 안 받아서 알아차리지 못한 무증상 감염자가 5명이 더 있다면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사망한 사람의 비율은 전체 10명 중에 1명 사망, 즉 10%가 됩니다. 네. 이걸 감염 치명률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기준으로 지금 발표되는 코로나19 사망률은 과장된 수치다라고 비판도 가능하긴 한 겁니다. 네. 그러면 이걸 이제 기준으로 놓고 보면 네. 코로나19 치명률이 독감 수준으로까지 떨어질 수도 있습니까? 일단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 나온 이 감염 치명률 추정치를 봐도 독감보다는 치명률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지난달에 네이처즈에 실린 연구입니다. 영국과 스페인 각 나라 연구진이 추정한 감염 치명률은 각각 0.9%, 0.8%입니다. 오늘 확인한 사례 치명률 12.1%, 5.9%보다 낮죠. 하지만 일반적인 독감 치명률보다는 여전히 10배 가까이 높습니다. 네. 독감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주장은 방역을 좀 느슨하게 하자는 쪽에서 나오는 거죠? 네, 지난 3월 9일에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내용 함께 보시죠. 지난해 미국 독감 사망자가 3만 7천 명인데 현재 그러니까 3월 9일 코로나 사망자는 22명이다. 이른바 락다운, 이 봉쇄 주장에 반대하기 위해서 독감과 비교를 한 겁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 미국 코로나 사망자는 18만 8,900여 명, 독감 사망자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반면에 존스 홉킨스 대학교는 코로나19 치명률이 독감보다 10배 이상 높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바꿔 말하면 네. 독감 수준으로 방역을 낮추면 사망자가 10배 가까이 높아질 수 있다는 추정인 거군요. 네, 단순 비교하자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독감이든 또 코로나19든 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고령층, 70세 이상에 집중됩니다. 백신이 있는 독감은 노약자나 임신부 등에게 무료 접종을 해서 사망률을 낮출 수 있지만 코로나19는 이런 예방법도 치료제도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오래 걸어서 발이 아픈 거라 생각했다. 운동화밖에 몰랐을 땐. 꿈의 물질 그래핀 폼으로 완성한 혁신의 하이킹화 플라이 하이크 렉스 K2. 우린 못 나가는데 보험료는 왜 이렇게 많이 나가? 이런 분께 굿리치를 추천합니다. 내보험 조회부터 진단, 청구까지 한 번에 보험 생활의 시작과 끝. 보험의 다른 이치, 굿리치. 네, 날씨 박사 김세현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세현 기자, 태풍 하이선이 우리나라 울산 인근 해안에 상륙을 하면서 태풍의 눈도 당시에 관측이 됐다면서요? 네, 태풍 하이선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에 상륙하기 전인 지난 5일 초강력 등급까지 발달했는데요. 이렇게 태풍의 눈이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보통 태풍의 눈안에서는 어디보다 조용하다 이렇게 말하죠. 실제로도 태풍의 눈안에선 바람의 세기도 급격히 약해지고 맑은 하늘도 볼 수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하이선은 오늘 오전 부산 인근 동해바다를 지나 울산 남쪽에 상륙했습니다. 태풍은 중심으로 갈수록 기압이 낮아집니다. 보라색이 될수록 기압이 낮은 것을 의미하는데요. 하이선이 강한 강도를 유지한 채 부산 해안을 지나면서 영도 지역이 태풍의 눈의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잠시지만 이렇게 바람이 갑자기 약해졌는데요. 눈을 벗어나면서는 다시 이렇게 바람이 강해지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후 태풍은 이렇게 동해안을 따라 오전 9시쯤 울산 인근 해안에 상륙을 했는데요. 이후 서쪽의 찬 공기와 북태평양 고기압 사이에서 빠르게 북진을 했고 오늘 오후 1시 반쯤 강릉 북쪽 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네, 그러면 영도에 상륙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까? 네, 관측을 보면 부산 지역에 상륙했다는 분석도 가능합니다. 미국과 일본도 부산 상륙으로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나라별로 태풍의 위치를 분석하는 방법도 다르고 태풍의 정확한 위치인 베스트트랙 자료는 지역별 기상센터에서 분석한 값으로 정하기 때문에 연말은 되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자들이 계속 며칠 동안 전해드리기도 했지만 태풍이 지나는 동안에 비도 많이 왔고 바람도 강하게 불었죠?
네, 일순간 최대 풍속이 포항은 초속 42.3m, 제주 고산은 초속 31.2m였습니다. 사람이 날아가고 서 있는 차도 넘어뜨릴 수 있는 세기입니다. 여기에 반경도 넓어서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전국이 영향권이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누적 강수량을 살펴보면 제주 어리목엔 약 550mm, 강릉 산지엔 373mm가량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네, 그럼 내일 날씨는 어떤가요? 네, 태풍 하이선의 직접 영향권은 벗어났지만 내일 수도권과 강원 동해안 지역은 강한 바람이 이어지겠습니다. 하이선은 청진 남서쪽 육상에서 곧 온대 저기압으로 약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강한 세력은 남아있어 내일도 강풍이 불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선이 촘촘할수록 기압의 차이가 큰 것을 의미합니다. 이 큰 기압 차이 때문에 내일 이렇게 강한 바람이 불어오겠습니다. 이 영향으로 수도권과 지형의 영향을 받는 강원 산지, 경북 북동 산지는 이렇게 내일까지 강풍이 이어지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 곳곳에도 대기 불안정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중부 지역은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서울은 25도, 대구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세현 기상전문기자였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가랑잎 사이로 어렵게들 찾고 있지만 찾지 않아도 특별한 건 옆에 있는데 빠듯한 월급을